샬롬. 흑 2권 8번째. 그는 그런 생각도 할 여유가 없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참된 젊은이를 만나서 조선의 이상을 말하고 조선 사람이 앞으로 해나갈 일의 계획을 말하고 청년의 사명을 말하고 조선의 희망과 자신을 말하고 이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조선에 힘이 있고 미쁜 이들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삼고 의무를 삼고 낙을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은혜 갚음의 오직 한 길이요, 또 조선을 건짐의 오직 한 길이요, 자기의 일생을 값있게 하는 것이 오직 한 길이었다. 아니, 지금에는 이 일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고만 천성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반드시 한 선생의 뜻대로만 되지 아니하였다. 한 선생의 집에 자주 다니는 동안 그들은 다 한 선생의 뜻을 따르는 제자라면 제자요, 동지라면 동지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직업 전선으로 혹은 해외 유학으로 이태 3년 떠나 있으면 아주 배반까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마음이 식어버렸다. 어찌하여 조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속히 식는고, 어찌하여 한번 작정하면 일생을 변치 아니하고 한번 허락하면 죽어도 고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지 못한고 하고 사람들은 한탄하였다. 이것이 조선이 쇠하여진 까닭인가고 낙담하는 이도 있었다. 이날 밤 화제는 신라의 화랑도에 이르렀다. 신라 진흥왕 때에 민기가 점점 쇠잔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침노가 쉴 날이 없을 때에 왕은 육흥방구,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표로 인재 배양, 인재 등용의 기관을 삼기 위하여 단군의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원하를 삼고 300여 명의 청년을 모아 오름으로 서로 갈고 노래와 풍악으로 서로 기꺼하게 하며 산과 물의 논의로 즐겨 인재를 고르고 인재를 훈련하게 하여 어질고 충성된 신하와 재주 있고 용기 있는 장졸이 여기서 나게 하였으니 그들은 이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이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고 3. 벗을 미쁨으로 사귀고 4. 싸움에 나가 물러감이 없고 5. 산 것을 죽이되 가려 한다 하는 5가지 계를 가져 을을 위해서는 목숨을 털같이 여기고 한번 허락하면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중간에 담이 그들의 본색이요 을을 무겁게 이름이 이와 죽기를 가볍게 여긴 거, 사다함, 무관, 불의, 관창, 해론, 소나, 귀산 등의 의견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은 조상의 갸륵함이 고맙고 저마다 그 정신을 배우기를 속으로 작정하였다. 선생님, 저는 오늘 마음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힘을 얻었으니 저는 갑니다. 하고 숭은 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함도 관계 않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용기가 있었다. 숭이가 기쁨과 힘을 얻은 것은 반드시 화랑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다. 화랑 이야기는 당연히 조선의 젊은 사람의 기운을 돋을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힘이 있는 것은 한 선생의 쉼없는 노력과 떨어짐 없는 희망이었다. 잘 되어가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희망을 붙이는 것 아니라 도무지 잘 되지 아니하는 일에 그리하는 것이 더욱 감격되는 것이었다. 그의 일생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것이 없으면 물론이지만은 화폐 말고라도 무슨 숫자로 표현할 성적이 별로 없었다.
그는 매일 4, 5인의 청년을 만나니 1년에 천여 명 청년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다 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히 큰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진실로 알아준다면야 의식이 걱정될 까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 안 맞는 노릇이 또 어디 있을까? 숭이가 하는 노릇도 심 안 맞는 노릇이다. 그렇지만은 조선이 오늘날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이 심 안 맞는 노릇이 아닌가. 심 안 맞는 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할 터인데 적어서 걱정이다. 모두들 이에 관계가 분명하고 모두들 똑똑해서 저 한 몸에 이로움이 없는 일을 매달고 저도 아니하려 드는 이때다. 조선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기다린다. 어리석어서 저 한 몸의 이해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을 구한다. 제 앞쓸 일은 정돈된 사회에서만 쓰는 저세술이다.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히 많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새로 설시하고 불이 나게 따라가려 하는 때에는 남의 앞까지 쓸어주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마치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어른 모양으로.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밤낮 고생이다. 남에게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음 받고 약바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한 선생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숭이도 장차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 땅속에 묻히는 사람이 만일 이러한 운동이 공을 이루어 큰 집을 지어지는 날이 있다고 하면 한 선생이나 숭 자신이나 다 수십처 깊이 묻히는 기초 공사에 쓰이는 한 덩이 벽돌이다. 한 선생은 이 조금도 빛나지 않는 소임을 만족히 여기고 파멸되어 가는 개인 생활을 도무지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 숭에게는 더할 수 없이 부러웠다. 오냐, 나는 가정을 파괴해 버리자. 이렇게 숭은 교동 골목을 내려오면서 결심했다. 원래 나는 혼인을 아니해야 옳은 사람이다. 하고 숭은 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속박하고 특별히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정력을 허비하는 일인지 알았다. 수천만 동포로 하여금 행복된 가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가지지 말자 하는 것이 어떤 작가의 말이다. 장가를 아니 드니가 장가를 들지 말고 시집을 아니 간 사람은 시집을 가지 말라. 고한 예수의 사도 바울의 말이 뜻이 새삼스럽게 알려지는 것 같았다. 옳다. 나는 가정을 깨트려 버리자. 나는 일생을 혼자 살면서 농촌 일을 하자. 농촌으로 내 애인을 삼고 아내를 삼자. 정서는 맘대로 뜻맞는 남편과 다시 혼인해서 살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아내 정선에게 대한 모든 미움을 쓸어버리고 정선의 집으로 빨리 걸었다. 숭은 거의 반년 만에 내 집 문 앞에 섰다. 허숭이라고 쓴 그의 문패가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숭은 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장인이 이 집을 마련해 준 뒤에 저와 정성과 두 사람이 날마다 와서 몸소 목수와 돛배 장의를 감독하여 집을 수리하던 일이다. 스위트홈을 그리고 꿈을 꾸던 그때 일이 그립기도 부럽기도 하였다. 숭은 그때의 유순에게 대한 미안의 염통 속에 박힌 철한 모양으로 행복된 마음을 아프게 하던 것을 기억한다. 정서는 유순보다 교육이 높고 돈이 많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끌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을 기억한다. 만일 정성과의 혼인을 아니하였다면, 유순과 혼인을 하였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저놈 돈 따라 장가든다 하는 명예롭지 못한 소문만 남기고 이 꼴이 아니냐. 숭은 마치 양심이 허락지 아니한 행위, 사욕에 끌린 행위에서 오는 면치 못할 벌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아, 내가 미인이라는 스위트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 교육을 받았다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좋은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다고 스위트홈이 되는 게 아니었다. 숭이란 남편, 정선이란 아내, 이들이 어디가 부족하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맞는 짝이 아닐 수 없건만은 그들은 불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미가 맞지 아니함? 성미란 무엇이냐? 숭은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숭은 뒤숭숭한 생각을 잊어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문 열어라 하고 크게 소리를 쳤다. 안에서는 주인 없는 집의 하인들만 안방에 모여 앉아서 짓거리고 있었다. 이때에는 정선은 봉천 가는 차를 타고 떠난 뒤였다. 에구머니 영감마님 목소리야 하고 유월이가 눈을 동그래졌다. 에라 얘 그런 소리 마라. 영감마님이 어디를 온단 말이냐. 제꼴 서방님이 오시면 오시지 하고 어머니 유월을 오금을 박는다. 그는 영감마님에는 경어를 아니 쓰고 제꼴 서방님에게는 경어를 썼다. 이때 또 문 열어라 하고 소리가 첫 번보다 좀 크게 들렸다. 자 아냐? 하고 유월은 이긴 자랑으로 어멈을 한번 흘겨보고 네 하고 일어나 뛰어나간다. 유월이가 나간 뒤에 어멈 친모 찻집의 무리가 횡겁하여 모두 주섬주섬 거두어 가지고 땅바닥을 쓸고 뛰어나간다. 삐걱 하고 문이 열리며 유월의 얼굴이 쏙 보여졌다. 에구머니 영감만이 모셨네. 하고 유월은 너무나 반가워서 숭에게 매어 달리듯 하였다. 그러다가 신분이 다른 것을 깨닫고 중지하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진실로 숭을 그리워하는 것은 유월이 뿐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숭을 없인 여기니까 그 반감으로 그런지도 모르지만 유월은 진정으로 숭을 그리워하였다. 숭은 유월의 머리를 만지며 잘 있었니? 하고 문지방 안에 한 발을 들여놨다. 마님은 시골 가셨는데 아까 차로 하고 유월이가 겹붙여 들어오면서 걱정했다. 시골 갔어? 하고 숭은 아내가 시골 갔다는 유월의 말에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시골? 어느 시골? 영감만이 계신 시골 갔어요. 하고 유월은 적당한 말을 발견하기 어려운 듯이 몸을 꼰다. 방에 들어오니 그래도 낯익은 곳이었다. 비록 길지는 아니하나 새로운 젊은 부부의 기억을 담은 방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상, 의자 모두 예나 다름없었다. 벽 옷걸이에 걸린 정선이 입던 치마, 두루마기도 예의와 같은 모양이었다. 하나 다른 것은 방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 재떨이에는 반씩 남은 권령 끝이 여러 개 있었다. 정선이가 담배를 먹는가? 정선을 찾아온 남자 또는 남자들이 먹은 것인가? 잠깐 그것이 숭을 불쾌하게 하였다. 시골 가셨어? 하고 숭은 외투도 아니 벗은 채 아랫목에 다리를 뻗고 앉으며 대문간에서 유월에게 금시 들은 말이 미덥지 아니한 듯 잼쳐 물었다. 네. 아까 차에 네. 어느 시골? 아무리 해도 정선이가 저 있는 곳에 갈 것 같지는 숭에게는 생각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진실로 정선이가 남편을 따라서 살여우로 갔다고 하면 숭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다 교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영감마님 계신 시골이죠. 하고 유월이는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이나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방 치우던 손을 쥐고 물끄러미 숭을 쳐다본다. 숭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젯밤에는 몇 시에 들어오셨든 하고 얼마 있다가 숭은 눈을 떠서 유월을 보고 물었다. 네? 하고 유월은 어찌 대답할 바를 몰랐다. 자정에도 아니 들어오셨다고 했지? 하고 숭은 증인을 신문하는 법관 모양으로 차게 사정없이 물었다. 자정에요? 하고 유월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본 사람같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리고 어젯밤 자정에 반은 난데없는 전화, 글쎄 음성이 이상하게 귀에 익더라니 하였던 그 전화가 그러면 주인의 전화였던가?
그러면 주인은 마님이란 이가 제꽃 서방님이란 사내하고 밤중까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인가 하고 유월은 숭의 눈이 무서운 것 같았다. 저도 숭에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았다. 몇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유월은 대답하였다. 1시 반이나 되어서 들어왔단 말은 차마 나오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숭은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묻는 것이 도리어 제 위신에 관계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몇 가지 말 다 듣지 아니하여도 정선이가 왜 저를 찾아갔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알 도리가 없었다. 진지 잡수셨어요? 하고 유월이가 슬쩍슬쩍 눈치를 봐가며 물었다. 나가 먹고 올 테니 자리 펴놔라. 하고 숭은 그대로 일어나 나왔다. 10시나 되어서 숭은 저녁을 사 먹고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는 숭이 정선과 혼인할 때 덮던 금침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정선의 유모가 특별한 생각으로 꺼내어 깐 듯 싶었다. 정선과 숭과의 애정이 위로부터 회복되리라는 뜻으로. 숭은 자리에 누워서 멀거니 눈을 뜨고 이 생각 저 생각하였다. 부부의 관계란 그렇게 끊기 쉬운 것일까? 사랑도 자유, 이혼도 자유. 이러한 문자도 들었고 문명했다는 여러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실행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숭에게는 혼인이란 그렇게 가르기 쉬운 매듭 같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묵은 동양 사상일까 또는 예수교의 사상일까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한번 사랑했다 하면 그것이 정신적인데 그친다 하더라도 벌써 피차의 정신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숭은 그것을 저와 유순과의 관계에서 본다. 유순에게 대한 발표는 아니한 사랑이 숭의 지금까지의 생활에 끊임없는 양심의 찌름을 주지 아니하는가. 숭의 생각에는 이로부터 100년을 살더라도 제가 유순에게 가졌던 사랑의 흔적은 쓰러질 것 같지가 아니하였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혼인이라는 중대한 맹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랴.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로 합하여진 부부의 관계랴. 설사 정성과 일생을 서로 떠나 있기로 숭의 가슴에서 정선의 그림자가 떠날 줄이 있으랴. 설사 정선이가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가 숭에게 주던 기쁨에 슬픔에 사랑에 아니 이 모든 것을 합해 놔도 꼭 그것이 되지 아니할 그 어떤 무엇을 영원히 숭의 몸과 맘에 베고 스며서 빠지지를 아니할 것 같았다. 하물며 여자 편에서는 남자의 흡사여 체질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 함이야. 정선의 몸과 맘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숭의 낙인 쇠로 지져서 박은 인이 찍힌 것이 아니냐. 숭에게 있어서는 혼인은 다만 법률적 계약 행위만은 아니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법률적 일면뿐이다. 도덕이 규정하는 것은 혼인의 도덕적 일면뿐이다. 혼인에는 예술적 일면도 있고 생물학적 일면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교적 일면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모아 놓더라도 그것이 혼인이라는 것이 가진 모든 뜻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신비한 거? 이렇게 숭은 생각하였다. 인생에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부 관계일 것이다. 전혀 아무 관계없는 두 생명이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나서 일생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니냐. 두 몸이 한 몸이 된다는 우리 조선의 생각이나 다생의 연설이나 이 부부의 신비성을 말할 것이 아닐까 하고 숭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 생각이 구식이어서 이런가. 남들은 이 시대에는 정말 사랑도 자유, 이혼도 자유라는 주의로 가는데 나 혼자만 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비하게 신성하게 생각하는가.
만일 우리 다를 위해서 나 하나를 희생하는 경우면 몰라도 나 하나의 향락을 위해서 혼인의 신성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내가 톨스토이 모양으로 도덕에 너무 엄숙성을 많이 가진 때문일까? 숭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벌써 파괴된 것이 아닌가?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인가? 이 박사의 말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경성역 앞에서 번뜩 본 자동차, 그 속에 앉은 두 남녀, 정성과 갑진, 그것도 잘못 본 것이었던가? 밤에 늦게 돌아온 것이 반드시 실행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모두 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숭의 눈에는 고운 때 묻은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띄었다. 아침에 눈을 뜬 때에는 아직 밤은 캄캄한데 그것은 겹창을 굳게 닫은 탓이었다. 전기 난로의 마찰음이 들릴 뿐이었다. 유월이가 새벽에 들어와서 비워놓은 것이다. 방은 마치 이른 여름과 같이 유쾌하리만큼 온화한 기후다. 이 공기를 뉘라서 대수한 서풍의 아침 공기랴 하랴. 숭은 벽의 밑을 손으로 더듬어 전기등 스위치를 꼭 눌렀다. 그것은 조그만 가지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하얀 뼈 꼭지가 달린 것이다. 불이 켜졌을 때에 그 꼭지를 누르면 켜지고 켜졌을 때에 그 꼭지를 누르면 꺼지는 것을 기다란 코드라는 줄에 매어 베개 밑에 넣고 자면서 자유자재로 등을 켰다 껐다 하게 생긴 매우 편리한 기계다. 이것을 조선 집집에 맨다면 하고 숭은 그 황송스럽게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스위치로 불을 켜고 나서도 손에 든 채로 한탄하였다. 책상에 놓인 옥시계의 바늘은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는 해가 떴을 것이다. 혹은 바람이 불고 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겹겹이 닫은 이 방 안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바깥 소식은 아니 들린다. 만일 필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문 열지 아니하고도 찬바람 들이지 아니하고도 통할 수 있는 전화로 올 것이다. 일어날 필요도 없는 살림, 가만히 누워있다가 버둥거리다가 또는 희롱하다가 하도 그것이 지루하며 일어나는 것이다. 내 벽에 늘린 모보단 방장, 그 모본다는 결코 인조는 아니다. 대부분이 정자, 비단실로 된 교직이다. 이것은 다 혼인 예물들이다. 숭이 만일 전등 스위치의 곁에 놓인 초인종을 꼭 한번 누른다 하면 유월이가 새순물과 빵과 과일과 우유를 들고 뛰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숭이 신가정을 이룬 뒤로부터 습관이 된 아침밥이다. 숭이가 세수를 끝내며 유월은 빨아달인 크고 부드러운 타올을 팔에 걸고 있다가 두 손으로 받들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숭이나 정선이가 머리를 빗거나 면도를 하거든 그동안에 유월은 갈아입을 내복 기타 새 옷을 자리 밑에 묻을 것이다. 그것도 구김살이 안 지도록 고르게 놓도록 조심을 하여서 그리고 숭이나 정선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유월이가 곁에 서서 한 가지씩 집어섬길 것이다. 혹 차례를 잘못 아는 일이 있으면 그는 정선에게 왜 정신을 못 차려 하고 단단한 꾸중을 한마디 얻어들을 것이다. 옷을 다 갈아입으면 숭과 정선은 팔을 끼고 웨딩 마치를 휘파람과 입으로 부르면서 건너방으로 간다. 건너방은 식당으로도 쓰고 숭의 서재로도 쓰는 양식 세간을 놓은 방이다. 방 한가운데 놓인 둥근 테이블에는 붉은 테이블보 위에 하얗게 빨아달인 식탁보를 깔고 토스트 브레드, 우유, 삶은 달걀, 과일, 냉수, 커피, 등속이 다 상등 제 기명에 담겨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숭과 정선 의분이 좋은 때면 서로 껴안고 행복한 축복을 하고 아침을 먹을 것이다. 밤에 잘 자고 아침 세수와 단장을 마친 그 프레시한 아름다움은 오직 내외간에만 보고 보일 특권을 가진 것이다. 어린애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정선은
잣숟가락 자루로 식탁불을 긁으면서 말할 것이다. 당신같이 생긴 어린애가 여기 이렇게 앉았으면 하고 정선은 낯을 붉힐 것이다. 정선이 같은 딸을 낳우 하고 숭은 일어나 정선의 머리를 만지며 위로하였을 것이다. 정선은 아침 목욕과 샤워 베스를 퍽 좋아해서 집에다가 그 설비를 한다고 날마다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물에 서양식 욕실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요놈의 것 팔아버리고 양옥을 하나 지읍시다 하고 정선은 목욕탕 이야기가 날 때마다 화나는 듯이 이러한 한탄을 하였다. 조선 집에야 벌써 방이 작아서 살 수가 있나. 피아노 하나를 들여놓으면 꼭 차지. 테이블 하나를 놓으면 꼭 차지. 침대 하나를 놓아도 꼭 차지. 화장실 가자면 심리나 되지. 안방에서 사랑해를 나가자면 외투 목도리까지 해야지. 글쎄 우리 조상은 왜 집을 이렇게 망하게 짓고 살았어 하고 정선은 짜증을 내었다. 더는 괜찮아 우리 집도 하고 정선은 이걸 헐어버리고 양옥을 지읍시다 하고 남편을 보고 보채었다. 숭은 이러한 정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에는 제가 아내의 뜻대로 활활 해줄 힘이 없는 것이 이롭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이때 조선 형편에 나 한 몸의 안락만 생각하는 아내의 만보가 믿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룻바삐 마음에 드는 양옥이 실현될까, 마음에 드는 세간이 장만되고 한번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게 해놓고 살아볼까 하는 데만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남편 되는 숭이 정선의 이 뜻, 이 간절한 뜻, 이 마땅한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기가 막힐 일이었다.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의 이러한 정당한 생각을 알아차려서 속히 실현해 줄 능력과 성의를 가진 것이 정선의 부부관이었다. 남편이란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것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능력을 잃는다 하면 그것은 정선이 보기에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냐?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남편은 정선에게는 이상적 남편이 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기술이 숭에게는 없었다. 정선은 먼저 혼이 난 동무들에게서와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외 생활, 일반 남녀 생활의 기쁜 재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숭에게서는 그러한 것을 얻어볼 수가 없었다. 숭은 너무 점잖았다. 너무 아내인 저를 존경하였다. 너무 엄숙했다. 정선은 기교적인 것이 소원이었으나 숭에게는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었다. 숭은 아내의 이 요구를 노상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숭은 인격의 존엄으로 봐서 아내의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다. 숭은 아내의 도덕적 수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곳으로 끌어올리려 해보았다. 그래서 한 선생을 집으로 정하기도 하고 또 성경, 기타 정선이가 체면상으로라도 홀대할 수 없는 책에 있는 말도 인용하여 1. 섬김, 2. 구실, 3. 맡은 일, 4. 금욕, 5. 우리를 위한 나의 희생, 6. 구실과 맡은 일을 위한 나 한 사람 또는 내 한 집의 향락의 희생, 7. 주되는 일은 민족의 일, 개인이나 나 가정의 일은 남은 틈에 할 둘째로 가는 일, 8. 평등 무저항. 이러한 제목으로 많이 토론도 해봤다. 정선은 이러한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 말에 해당하는 영어까지도 잘 알았다. 그래서 숭이가 조선말로 말하는 데는 곧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는 오케이, 올라이, 굿, 언더스탠드 하고 어릿광 삼아 장난 삼아 농쳐 버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면 숭도 할 일 없이 웃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혼자 해석하는, 물론 정선이도 이러한 생각을 잘한다. 잘 알 뿐더러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있다. 정선과 같이 영리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또 얌전한 사람이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조선이 요구하는 새로운 딸이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위로하였다. 그리고 장난꾼 이 모양으로 제 앞에서 응석을 부리는 정선을 정답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숭은 자리옷을 입은 채로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아서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불현듯 정선이가 그리웠다. 그의 상긋상긋 웃는 모양이, 또는 시무룩한 모양이, 또는 자다가 깨어서 눈도 잘 아니 떨어지는 모양이, 그의 발끈하던 모양이, 남편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정선에게 관한 여러 가지 보조와 태도의 기억이 벽에 장에 눈을 돌리는 대로 눈을 감으며 눈 속에서 어른거렸다. 목에 팔에 목덜미에 스치는 것도 같았다. 정선의 향기가 코에 맡겨지는 것도 같았다. 숭은 정선이란 내게서 뗄 수 없는 존재다. 정선은 내 조직 속에 스며든 존재다. 하고 숭은 빗질 아니해서 흐트러진 머리를 흔들었다. 숭의 가슴 속에는 정선에게 대한 그리운 생각이 못 견딜 압력으로 북받쳐 오름을 깨달았다. 숭의 의지력으로 거기 반항하여 내려 누리려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였다. 마음 변한 계집을 하고 일부러 정선에게 대한 반감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러한 때에는 뉘우침에 눈물에 젖은 가련한 정선의 모양이 눈앞에 떠나와 더욱이 숭의 마음에 동정하는 생각이 넘치게 한다. 정선은 귀여운 아내가 아니냐. 그를 버려둔 것은 남편의 숭의 잘못이 아니냐. 귀여운 아내는 귀여운 아내로서 저 맡은 인생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어린애의 이기적인 것이 귀여움의 한 재료가 되는 것과 같이 귀여운 아내는 이기적이요. 아닌 것은 도무지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귀여운 아내라는 것은 꽃이 아니냐. 열매 맺는 것은 치지하고도 꽃에는 꽃만으로서 값이 있지 아니하냐. 남편은 나를 잊고 우리만 알 때에 아내는 나를 생각하게 생긴 것도 조화의 묘가 아닐까. 만일 아내가 어미가 저를 잊고 제 집, 제 자식, 제 서방을 잊고 다닌다면 집안이 이 꼴이 될 것인가. 이렇게 숭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자관, 아내관을 정정도 해봤다.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정정해 놓고 보면 정선에게는 미워할 데는 없고 오직 그립고 사랑스럽기만 하였다. 그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선을 제게서 독립한 다른 개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부란 신비한 화학적인 작용으로 결합된 한 몸이라는 숭 본래의 부부간도 일치하는 것 같았다. 숭은 미친 듯이 일어나서 정선의 베개를 내려 그 약간 때묻은 데에 코를 대고 정선의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정선의 옷을 맡았다. 영감마님 주무세요? 하고 유월이가 문 밖에서 불렀다. 오, 일어난다. 하고 숭은 안고 있던 아내의 옷을 얼른 한편 구석에 밀어놓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찬 광선이 방 안으로 물결처럼 몰아들여왔다. 6월은 편지 2장을 숭에게 주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닫은 장을 다 열어놓고 자리를 거뒀다. 숭은 6월이가 주는 편지를 받아서 겉봉을 뒤적거려 봤다. 둘이 다 정선의 이름으로 온 것인데 하나는 현이라고 편지한 이의 이름을 써서 그것이 현 의사에게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으나 하나는 뒤옆에도 보낸 이의 이름이 없었다. 숭은 무슨 심히 불쾌한 애각을 가지고 보낸 이 이름 없는 편지부터 떼었다. 그것은 대단히 난잡한 글씨였고 마른 글씨보다도 더욱 난잡하였다. 그리고 끝에는 독일말로 다이너 네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 정선이. 이제는 내 정선이지. 나는 어젯밤 오류장 왕복에 감기가 들어서 앓고 누웠소. 열이 나더라도 오늘 밤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하도 몸이 아파서 못 가오. 정선의 부드러운 생각나서 못 견디겠소. 이 편지 받는 대로 좀 와주시오.
숭이놈이 일간 올라온다니 좀 대책을 의논할 필요가 있어. 숭이놈을 죽여버릴까? 그놈이 연병을 앓다가 죽지 않고 왜 살아났어? 꼭 와. 안 오면 내 정선이 아니야. 이런 편지였다. 숭은 앞이 캄캄해짐을 깨달았다. 그러면 엊그저 밤 자동차로 가던 것은 분명히 갑진이와 정선이로구나. 그들은 그 길로 오류 장애를 갔구나. 숭의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분노의 불길, 그것은 피를 보고야 말 것 같았다. 6월은 숭의 낯빛이 변하고 팔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제가 숭에게 준 편지가 무슨 편지인 것을 짐작하고 그는 그를 모른다. 몸에 소름이 끼쳤다. 6월이 시선이 제가 있는 줄을 안 숭은 얼른 감정을 진정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편지를 접어서 예사롭게 도로 봉투에 집어넣고 현 의사의 편지를 떼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어제 네 태도와 묻던 말이 너를 돌려보내놓고 생각하니 심상치 아니하다. 내가 곧 따라가고도 싶었으나 환자 집에 불려서 밤늦게 돌아와서 못 보고 이 편지를 쓴다. 만일 난처한 일이 있거든 이 편지 보는 대로 곧 오너라. 숭은 이 편지도 접어서 도로 봉투에 넣었다. 숭은 아뜩아뜩해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새숨을 다오 하고 유언을 시켰다. 숭은 폭풍같이 설레는 제 정신을 진정하느라고 이를 닦고 면도를 하고 머리까지 감고 아무쪼록 세수를 하는 시간을 길게 끌었다. 입소를 몇 번이나 빗나가서 입 천장을 찌르고 면도도 귀밑과 턱을 두 군데나 베었다. 칼라가 끼어지지 아니하고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메었다. 억지로 식탁을 대하고 앉았을 때에 숭의 코에서는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하얀 테이블보가 빨갛게 물이 들었다. 코피 나셔요? 하고 6월이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속으로 정선을 원망하고 숭에게 무한한 동정을 주었다. 아 하고 숭은 참다 못하여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코피도 막을 생각을 아니하고 식탁 위에 엎드렸다. 찻잔의 팔꿈치에 스쳐 엎질러졌다. 엎질러진 홍차의 연분홍빛이 숭에 피인 듯이 흰 테이블보를 적시며 퍼졌다. 6월은 구르는 차 꽃불을 붙들었다. 숭은 그날 하루를 전혀 혼란 상태로 지냈다. 그 이튿날도 그러하였다. 숭의 맘속에는 원수를 갚음이라는 생각이 수없이 여러 번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을 여러 가지 방도까지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그는 2가지 갈래길을 발견했다. 무엇이냐? 원수를 갚아버리고 마느냐? 또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만일 원수를 갚는다면 그러면 일시는 쾌할는지 모르거니와 저와 정성과 김갑진이 다 세상에서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소득은 일시의 통쾌뿐이다. 그렇지만은 참고 용서한다 하면 이 모든 여러 사람이 받을 손실은 아니 받고 말 것이다. 용서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였다. 그러나